핏빛 경보등이 지하복도를 물들이던 새벽이었습니다. 10년간 조국의 힘이라 믿으며 연구했던 영변 핵시설. 그러나 그날 아침 제 몸에서 흘러나온 것은 피였습니다. 방사능 피폭. 병원은 진료를 거부했고 당은 침묵을 강요했죠. 동무, 이것은 국가 기밀이요.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지만 치료는 없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9살 딸아이마저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핵 설계도를 품에 안고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두만강, 배신하는 브로커, 그리고 딸의 생명이 걸린 선택들. 숨막히는 그 탈출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2015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진실을 마주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영변 핵시설 제7연구동 지하 2층. 그곳에서 저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핵물리 연구원이라는 그럴듯한 직함과 달리 제 손등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방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만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설계도와 씨름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32살.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영변 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국의 핵방패를 완성하라는 당의 지시였습니다. 아내 미선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빠가 영웅이에요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급은 석 달째 끊겼고 연구소 식당에서는 하루에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결핵약을 구하지 못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한 알 의사 한 명 없이 집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도 없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종이 한 장 받고 돌아왔습니다. 9살 수진이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작별해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국이 죽였다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빠 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최철민이가 때렸어요. 최철민. 군단장의 아들이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9살 여자아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식줄에서 먼저 섰다고요. 그런데 원래 제 순서였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최철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군단장 숙소는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나온 건 최철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들끼리 부딪힌 거 가지고 뭘 그러시오? 우리 철민이는 성격이 활달해서 그래요. 활달하다고요? 여자아이를 때려서 피를 낸 게 활달한 겁니까? 제가 항의하자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동무 신분을 생각하시오. 동무는 연구원이고 우리 남편은 군단장이요. 이런 일로 말썽 일으키면 동무한테 좋을 게 없을 거요. 문이 닫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무력함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코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건조한 날씨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손톱이 검게 변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이준혁 박사가 제 상태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동무, 병원에 가보시오. 영변 인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제 증상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무, 어디서 근무하시오? 영변 핵시설입니다. 의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오.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병은 없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무, 과로 탓이오. 푹 쉬면 나을 것이오. 그렇게 돌려보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도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 1월, 이준혁 박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우리를 신문했습니다. 이준혁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연구소 게시판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반동분자 이준혁은 당과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하였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오. 공개 처형 공지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본보기로 공개 처형하는데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구소 숙소로 돌아와 불을 켜려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영변시장 뒤편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시오. 준.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이라는 글자. 이준혁 박사의 별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7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을 떨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형님, 접니다. 준혁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자네가 살아있나? 예, 형님. 저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문에는 반동분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탈북했습니다.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형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중국 조선족 마을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곧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형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형님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이죠. 거기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도 위험합니다. 아이까지 그렇게 만들 겁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미화 5천 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형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님이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말입니다. 설계도. 핵시설 설계도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십시오. 한국 정부가 관심 있어 할 겁니다. 그럼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님, 결정하십시오. 이 전화는 더 이상 걸 수 없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답을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팔다리. 결정했습니다. 탈북하겠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딸아이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준혁에게 결정을 전했습니다. 하겠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형님. 한 달 후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설계도였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핵심 구조도, 원자로 배치도, 냉각 시스템 설계도, 지하 벙커 구조도 모두 최고 기밀 문서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빼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출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있었습니다. 문서는 모두 등록되어 있었고 반출하려면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탁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비석의 글씨를 종이에 옮기던 방법. 얇은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글씨를 복사하는 방식. 설계도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소는 24시간 감시되었습니다. 낮에는 동료들이 있었고 밤에는 순찰조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야간 비상 당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당직 근무. 혼자 연구소를 지키는 시간. 다음 당직은 2주 후였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준비했습니다. 얇은 한지를 구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샀습니다. 연필도 여러 자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5일 밤, 야간 당직 날이 왔습니다. 저녁 6시, 동료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순찰조는 자정에 한 번, 새벽 4시에 한 번 순회했습니다. 6시간.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문서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핵심 시설 설계도, 열람 불가라고 적힌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청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한지를 올렸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선이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조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도면들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한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찰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순찰조가 나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계속했습니다. 총 12장의 설계도를 복사했습니다. 원자로 구조, 냉각 시스템, 지하 벙커, 환기 시설, 전력 공급 라인, 비상 대피로 모든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밑창에 숨겼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종이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로부터 2주 후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준비됐습니다. 다음 달 20일 날 국경으로 오십시오. 2017년 1월 20일. 그날은 영하 23도였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가방에는 옷가지와 도면, 그리고 미선이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변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회령행 열차였습니다. 국경도시 회령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역에서 10리 떨어진 강가였습니다. 눈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둑 아래 작은 움집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동무십니까? 예. 준혁 동무가 보냈습니다. 돈은 준비했습니까?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브로커는 도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하루 종일 움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브로커가 강냉이 떡 2개를 줬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1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강둑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가 두만강입니다. 얼어붙은 강이 보였습니다. 폭은 10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어서 건넙니다. 수비대가 지나간 직후입니다.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 위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수진이를 업고 따라갔습니다. 얼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릎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0m쯤 나갔을 때였습니다. 서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비대였습니다. 엎드려라. 움직이면 쏜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뛰십시오.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 위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탕! 탕! 계속 뛰었습니다. 중국 쪽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발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수진아, 눈 감아. 금이 더 커졌습니다. 순간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찬물이 몰려왔습니다. 수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수진이를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기어가. 저쪽으로. 아이가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음을 움켜잡고 올라갔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수비대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건넜다. 우리가 건넜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정신 드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중국 조선족 마을입니다.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두만강, 총소리, 얼음물. 수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건강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사흘간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 도면은 무사합니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일 겁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회복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3년 만에 먹어보는 쌀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쌀이에요? 그래, 진짜 쌀이야. 맛있어요.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준혁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탈북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1년 전 혼자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고 한국 NGO의 도움으로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같은 루트로 가실 겁니다. 언제 출발하지? 일주일 후입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준비 중입니다. 수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 가면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정말요? 최철민이 같은 애들은 없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없어. 거긴 다 착한 애들만 있어.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준혁이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형님,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형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뭘? 북한을 떠난 건 말입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네. 저도 그렇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권입니다.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절대 한국말 하지 마십시오. 들키면 끝입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제 곧 자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수진이와 저, 그리고 이준혁. 공항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쿤밍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잠깐 가방을 제가 맡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국 심사 때 가방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인 여행객처럼 보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준혁 선생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혁이 끄덕였습니다. 형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돌려드립니다. 약속합니다. 결국 가방을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가방을 받아들더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20분 후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탑승하십시오. 다른 가방을 건넸습니다. 제 가방과 비슷했지만 좀 달랐습니다. 이게 제 가방이 아닌데요? 내용물만 옮겼습니다. 원래 가방은 너무 낡아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게도 비슷했습니다. 의심을 덜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족이십니까? 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시간을 날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까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미선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면이 있던 자리에는 신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브로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꾼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공항 직원이 바꾼 모양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면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제 일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쫓아가려 했지만 이준혁이 말렸습니다. 형님, 소용없습니다. 이미 팔아넘긴 겁니다. 누구한테? 중국 정보기관일 겁니다. 북한 핵정보는 큰 돈이 됩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일단 한국으로 갑시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도면 없이 무슨 방법이? 형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일주일을 태국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김태준 씨,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도면이 없는데도 갈 수 있습니까? 일단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7년 4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우리 이제 안전해요? 그래, 이제 안전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십니까? 예. 저희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실로 갔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변 핵시설 근무 기록이 확인됩니다. 핵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브로커가 훔쳐갔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 지원은 어렵습니다. 일반 탈북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20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면은 사라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10년간 그 설계도를 보고 또 봤습니다. 한 달간 밤새워 복사했습니다.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의 구조, 중심부의 크기, 냉각수 파이프의 위치,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그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2주일 만에 10장을 완성했습니다. 하나원 담당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변 핵시설 설계도입니다. 기억으로 복원했습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시간 후 국정원 조사관이 왔습니다. 설계도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억으로 그린 겁니까?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다시 불려갔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위성사진과 대조했습니다. 놀라운 일치도를 보입니다. 그럼 특별정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소 취업도 알선해드리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도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수진이와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학교 재밌어요. 친구들이 착해요. 아이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근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사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십니다.
북한 핵기술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사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입사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간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증언해 주십시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영변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과학자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영변 핵시설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아내는 약 한 알 없이 죽었습니다. 딸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설계도는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증거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학교, 단체, 방송.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2021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이 중국에서 분실하신 설계도 원본이 회수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넘겼습니다. 외교적 협상의 결과입니다. 국정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한지로 복사한 설계도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만져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종이는 그저 종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지켜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꿈은 의사라고 합니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선이가 받지 못한 치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아이.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설계도는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후대의 역사의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전시관에 전시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증거한 과학자의 탈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봅니다. 저도 가끔 찾아갑니다. 수진이와 함께. 아빠, 이게 그 설계도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야. 우리가 여기 온 건 자유 때문이야. 자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것.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전 자유가 좋아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야. 이제 저는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에서 일합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힘들 겁니다. 낯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웁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따뜻한 방입니다. 옆방에서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저는 41살입니다. 수진이는 18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답니다. 합격하면 엄마한테 가장 먼저 말해야지. 아이는 아직도 미선이를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아내의 손. 수진이를 부탁해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끔 이준혁을 만납니다. 그는 지금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칩니다. 형님, 우리 잘 살고 있죠? 그래, 잘 살고 있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뭘? 탈북을요? 위험한 선택이었잖습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네. 자네도 그렇지? 저도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 동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증언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계도를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진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유를 나누는 것.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처럼. 수진이처럼. 오늘도 저는 연구소에 출근합니다. 북한 핵시설을 분석합니다. 보고서를 씁니다. 이것도 싸움입니다. 정보로 하는 싸움. 진실로 하는 싸움. 퇴근길에 수진이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자유롭게. 그 모습을 보면 생각합니다. 모든 게 같이 있었다고. 그날 밤 두만강의 추위도, 중국 공안서의 공포도, 브로커의 배신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집에 도착하면 수진이가 반겨줍니다. 아빠,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요.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보면 기뻐하시겠죠?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상. 이것이 자유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듭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북한에서 본 별과 같은 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별은 다릅니다. 자유의 하늘에 뜬 별이니까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이 자유가 계속되길. 수진이가 꿈을 이루길.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리길. 그렇게 기도하며 잠듭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영변 핵시설 과학자에서 탈북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설계도보다 소중한 것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 자유를 찾은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북한의 자유가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두만강을 건넌 진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